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또 느끼는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네,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치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만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싱크탱크인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가계빚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위기의 한국 경제 돌파구가 있는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1분기 가계빚 1,930조 원이요. 네. 참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역대 최고치라고 그래요? 네, 2002년부터 통계를 작성했는데요. 이 통계 작성한 이후로 최대치고요. 1분기만 보면 한 2조 8천억 정도 늘었는데요. 그 작년 1분기에 조금 가계 부채가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로 최근에 4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에 한 11조 정도 늘었던 거에 비해서 2조 8천억 늘었으니까 증가한 폭은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증가한 이유를 보니까 결국은 최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주담대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들 쓸 돈이 줄어드는 또 역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변동금리 비중이 이제까지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기존에 빚을 많이 지고 있던 차주들이 빚 부담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최근에 벌어지는 일은 저희가 금리가 되게 빨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더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결국은 이것이 소비 제약으로 가는 거고 소비 제약이 될 경우는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가 중요한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지정된 이후에 이제 이 주택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다시 안정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군요. 네, 우선은 이제 하반기 얘기 말씀드리기 앞서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월부터 3월까지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요 이슈가 좀 있어서 그때 주택 계약 많이 일어났고 이게 시차를 두고 결국은 이제 대출로 실행되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대출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떨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것은 6월에 있을 저희 대선일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 과연 다음 정부가 어떤 주택 정책들과 어떤 이런 그 가계 대출 부채에 관한 정책들을 내놓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하나 저희 이슈가 있다면 7월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슈가 있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 DSR 3단계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계산할 때 가산금리를 넣어놓고 대출을 받는 그래서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대출량을 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작년 2월에는 금리가 0.38의 가산금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2단계가 실행돼서 0.75%로 가산금리가 올라갔고 이게 3단계가 되면 1.5%의 가산금리가 되어서 아무래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요거 감안하고 대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대출 받으실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스트레스 DSR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면 될수록 그 대출이 그 포함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고요. 2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뿐만이 아니고 신용대출 그리고 이금융권 주담대에 이 가산금리를 적용했고요. 3단계가 되면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은행권들의 대출에까지 지금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꼭 절에서 저 이름을 붙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주담대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출이 좀 급하신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자기 돈으로 집을 사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대출이 급하신데 대출량은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7월에 시작하기 전에 이거 막차 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연소득이 1억인 사람이 네.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할 때 네. 그럼 대출 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어떤 금리로 받느냐, 예를 들어서 주기형, 혼합형, 그래서 뭐 5년 주기로 바뀌는 주기형이나 네. 아니면 혼합형, 처음 5년은 고정이었다가 그 후로 6개월 바뀌는 거, 이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대출이 줄어드는 게 연소득 1억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00만 원에서 한 3,300만 원까지 지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 집 계약하시거나 이러실 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방은 지금 스트레스 DSR 적용이 좀 미뤄준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방은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최근에 미분양 보니까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뭐 12% 증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은 아무래도 주택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적용을 조금 미루는, 올 말까지 미루는 것으로 유예를 했고요. 올 말에 가서 향후에 스트레스 DSR 금리 어떻게 할지 지방에 대해서는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자 이것도 걱정인데 정말 진짜 답답한 뉴스가 나왔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대폭 낮췄습니다.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과 여타 국가들의 대응에 따라 평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 0.8% 성장률이라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죠. 2008년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을 네. 했거든요. 그때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라고 하는 어떤 위기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좀 덜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 위기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0.8% 성장을 했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경제가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대 초반 혹은 2% 전 근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23년에 저희가 1.4% 성장했고요. 2024년에 2%, 그리고 올해 뭐 0.8% 성장한다. 그러면 단순히 올해 0.8%라는 숫자뿐만이 아니고 최근 3개년도 연속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굉장히 경기가 지금 수축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자, 같습니다. 문제는 0.8%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지금 KDI의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한 25% 상호 관세가 지금 7월 초까지 유예가 돼 있잖아요. 네. 이 유예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유예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가정해 놓고 한 거고요. 네. 이게 유예가 다시 종료된다거나 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숫자가 있습니다. 네. 무역협회에서 미국이 상호관세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보편관세 10%만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한 2% 정도 줄어들 거다라는 시산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이걸 숫자를 이렇게 곱하기를 해보면요. 수출만 안 좋아져도 지금 한 0.7%의 성장률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 숫자가 4개월 연속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구조인데요. 자영업자들이 결국은 어떤 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로 밖에 못 나가게 했거나 집합 금지 같은 거 걸려서 그리고 자영업 영업 제한, 시간 제한 같은 거 했었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위기가 한번 시작된 것이 2022년에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대응을 재정 정책으로 되게 많이 해서 정부가 돈을 푼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정책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꿔줘서 이 코로나 대응을 한 거죠. 이게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이제 부담이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코로나 때 이어져 오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선택하는, 사실 자영업자분들 폐업하시는데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처음에는 인건비 줄이는 거로 버티시다가 안 되면 폐업.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보는 건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죠. 위기의 자영업자 실태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깊어지는 불황에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자영업자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61만 5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천 명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1월 2만 8천 명 줄어든 뒤 4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19.4%에서 19.7%로 전년보다 0.1에서 0.2%포인트 각각 낮아졌습니다.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개월 연속 줄어들었지만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째 늘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정부의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급증해 올해 1분기 원스톱 폐업 지원 신청 건수는 2만 3,78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4.2% 늘었습니다. 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장사, 그러니까 내 인건비 따먹는 자영업자는 늘었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지출하는 항목 3개가 재료비랑 인건비랑 관리비, 이거 임대료 같은 거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재료비 같은 거 할 수 없고요. 관리비 같은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원래는 고용원을 두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원을 안 두신다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들어오신다거나 그러면 가족분들이 들어와서 자영업자들이 계속 일하시다 보면 또 워라밸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분들이 점점 코너로 밀리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결국은 굉장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 하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자영업 대책이 제일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영업이 지금 보면 저희 뭐 플랫폼도 막 들어와 있어서 배달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자영업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뭐 현금 살포를 하기보다는 자영업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되 이 자영업 부분들이 조금 더 영세성을 벗어나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산업 정책으로서의 자영업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각종 경제 지표가 다 악화되고 있는데 요즘 또 원달러 환율이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1,400원대 훌쩍 넘었었는데 오늘도 다시 뭐 1,300원대 후반이 됐어요. 자, 이걸 마냥 반기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미국이 사실 관세로 다른 나라들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 플러스 아시아 국가들, 특히 뭐 일본이나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야 너네 나라 통화가 지금 너무 약세라서 너네 기업들 수출 경쟁력이 너무 생기는 거 아니야? 네.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월 초에 그래서 대만 달러가 한번 굉장하게 절상이 된 적이 있고요. 이번엔 원화도 그 따라서 절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일본과도 환율 협상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이 원화가 좀 강세가 되면 우리가 뭐 수입 물가 같은 것들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 미국에서 환율까지도 이렇게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그 향후에 수출 같은 것을 할 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해외의 내후 해완, 나라 안팎의 경제적 위기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경제는 사실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정책은 특히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각 인선, 특히 경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선과 새로 나오는 정책들의 비전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에게 저희 같은 뭐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마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경제학자신데 최근에 경제학자들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내용을 많이 토론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를 뭐 말씀드리자면요. 경제학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고 기술 혁신이 지체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다음에 신성장 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 걱정을 갖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차기 정부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제고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 구조를 조금 고도화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된다. 결국은 반도체까지 우리나라가 되게 잘 해왔었는데 반도체 다음 먹거리가 과연 무엇이야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이 꼽은 차기 정부가 가장 유의해야 할 이 경제적 리스크
혹은 위험,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 굉장히 높은 선지가 그 재정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무상 지원, 현금 살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일정 부분 수술이 필요한 경제인데 계속 해열제만 투입하면 안 될 것 같다. 조금 경제 구조에 대한 진지한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차기 정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든 쉽지 않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오는 정부 중에 가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는 정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럼 성장이 중요합니까? 분배가 더 중요해집니까? 경제학자들은 지금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글로벌 트렌드랑 약간 다른 건데요. 지금 분배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성장률이 지금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우선은 성장 동력을 살려놓고 그다음에 또 분배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견해들을 피력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